F1의 역사에는 수많은 월드 챔피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몇 명만이 한 시대를 지배했다고 불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 후반 F1의 혜성처럼 등장해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버린 특별한 레전드가 있습니다. 음료수 회사에 불과한 레드불을 정상에 올려놓은 세바스찬 베텔이 그 주인공이죠. 막스 베르스타펜 이전까지 F1의 거의 모든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며 불과 26살의 나이에 무려 4년 연속 월드 챔피언에 오른 그는 대체 어떤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세바스찬 베텔의 레전드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바스찬 베텔은 1987년 와인 산지로 유명한 독일의 작은 도시 헤페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텔은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1995년 미하엘 슈마허가 독일 최초의 2회 월드 챔피언에 오르자 당시 독일에서는 제2의 슈마허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베텔 역시 마찬가지였죠. 베텔은 3살 때 처음으로 카트를 탔고 8살쯤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회에 출전하며 계속해서 우승을 쌓아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평소에 베텔은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헬멧을 쓰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점인데요. 말보다는 랩타임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그의 재능은 금세 레이싱계의 주목을 받았고 베텔이 11살이 되던 1998년에는 헬무트 마르코가 이끄는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2003년 독일 포뮬러 BMW에 데뷔한 베텔은 첫 시즌부터 5승을 거두며 챔피언십 2위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2004년에는 20번의 레이싱 가운데 무려 18승, 우승하지 못한 2경기에서도 모두 포디움에 오르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독일 최고의 유망주로 떠오르게 됐죠. 이후 2005년 F3 유로 시리즈에 참가한 베텔은 루이스 해밀턴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그의 신인왕을 차지했고 2006년에는 챔피언 경쟁 끝에 준우승까지 기록했습니다. 베텔의 이런 활약을 지켜본 당시 F1팀 BMW 자우버는 그를 테스트 드라이버로 발탁했고 베텔은 2006 터키 그랑프리의 금요일 프랙티스 세션에 참가하며 당시 19세 53일이라는 F1 최연소 세션 참가 기록을 세우게 됐죠. 야, 그럼 17세 막스는 대체 얼마나 어렸던 거냐? 그뿐 아니라 베텔은 같은 해 월드 시리즈 바이 르노에서도 우승을 거두며 F1에서의 데뷔를 코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자우버 소속이었던 로베르트 쿠비짜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베텔에게 갑작스러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미국 그랑프리에서 BMW 자우버 소속으로 F1 데뷔전을 치른 베텔은 해당 경기에서 무려 8위를 기록하며 당시 F1 최연소 포인트 획득 기록을 세웠고 이 경기를 통해 베텔의 가능성을 본 레드불은 그를 곧장 레드불의 위성팀인 토로로소로 이적시키며 베텔의 본격적인 F1 커리어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이탈리아 그랑프리 폭우가 쏟아지는 몬차에서 당시 21살의 베텔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야만 하는데요. 당시 그가 속한 토로로소는 감히 페라리나 맥라렌과 우승 경쟁을 하는 강팀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젊은 드라이버를 육성하는 레드불의 주니어 팀에 가까웠죠. 하지만 베텔은 비가 내리던 퀄리파잉에서 무려 폴포지션을 차지하며 당시 F1 최연소 폴포지션 기록을 갈아치웠고 다음날 본 레이스에서도 젖은 노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레이스를 펼치며 결국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엄청난 이변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F1 역사상 최연소 그랑프리 우승, 본팀 레드불조차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레이스 우승을 위성팀 토로로소에게 안기며 이후 베텔에게는 베이비 슈마허라는 별명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죠. 토로로소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은 베텔은 마침내 2009년 레드불 레이싱으로 승격합니다. 당시 레드불은 아직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중상위권 팀이었는데요. 만 21살의 베텔은 시즌 3번째 경기였던 중국 그랑프리에서 곧장 폴포지션과 우승을 차지하며 레드불 레이싱 역사상 첫 그랑프리 우승을 안겼죠. 공교롭게도 비가 내리던 힘든 조건에서 베텔은 다시 한번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베텔은 실버스톤, 스즈카, 아부다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2009 시즌을 챔피언십 2위로 마쳤습니다. 미래의 챔피언감으로 불리던 데뷔 2년차의 젊은 베텔은 어느새 챔피언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상급 드라이버가 되어 있었죠. 이듬해인 2010년은 F1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시즌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베텔은 팀 동료 마크 웨버, 페라리의 페르난도 알론소, 맥라렌의 루이스 해밀턴 등과 시즌 내내 피 튀기는 챔피언십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베텔은 차량 고정과 충돌 등 여러 악재를 겪으며 최종전 아부다비에 도착했을 때는 선두에 15점 뒤진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베텔은 말도 안 되는 대역전극을 완성하는데요.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베텔은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스를 지배한 반면 챔피언십 선두였던 알론소는 중위권에 갇히면서 상황이 완전 뒤집힌 것이죠. 그 결과 베텔은 우승과 동시에 드라이버 챔피언십까지 역전하며 23세 134일의 나이로 당시 F1 역사상 최연소 월드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베텔과 레드불의 왕조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듬해인 2011년은 베텔의 대관식에 가까웠습니다. 에이드리언 유이가 설계한
위한 RB7은 압도적인 성능의 레이스카였고 베텔은 그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냈죠. 그해 11승 15번의 폴포지션을 기록했고 시즌 종료 4경기를 남기고 두 번째 월드 챔피언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은 시즌 초반 7경기에서 서로 다른 7명의 드라이버가 우승할 정도로 혼전이 펼쳐졌고 베텔은 시즌 중반까지 알론소에게 뒤처져 있었지만 후반부 4연승을 거두며 무섭게 선두를 추격했는데요. 하지만 최종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베텔은 첫랩부터 사고에 휘말려 최후미까지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위를 끌어올리며 결국 6위로 레이스를 마쳤고 시즌 챔피언을 따놓은 당상이었던 알론소를 3점 차이로 제치며 세 번째 월드 챔피언을 차지했죠. 2013년은 베텔의 커리어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시즌으로 평가받는데요. 한 시즌에 무려 9연승을 기록하며 당시 전례 없는 연승 기록과 함께 네 번째 월드 챔피언을 차지 베텔은 F1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베텔은 4년간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F1을 지배했지만 그의 커리어를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는 트랙 상태를 읽는 능력, 브레이킹 포인트를 판단하는 능력, 제한된 그립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레이스를 이해하는 지능까지 갖춘 천재적인 드라이버였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 레이스에서 그의 능력이 빛을 발했는데요. 비가 오면 차량 성능 차이가 줄어들고 드라이버의 판단과 감각이 더욱 중요해지기 마련인데 베텔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베텔은 타이어 관리 능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타이어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으며 매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갔죠. 그뿐 아니라 베텔은 단순히 본능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 경기 전후 엔지니어들과 데이터를 분석하며 차량의 움직임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베텔에게 레이스는 빠르게 달리는 것 이상의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퍼즐과도 같았죠. 하지만 압도적인 성공만큼 반감도 제법 컸는데요. 베텔과 레드불이 계속해서 승리하자 팬들은 점점 그의 독주에 지쳐갔고 일부 경기에서는 포디움에 오른 베텔에게 야유까지 쏟아졌습니다. 2013년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벌어진 사건도 그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줬죠. 팀은 베텔에게 팀 동료 마코 웨버를 추월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베텔은 이를 무시하고 웨버를 추월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베텔은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챔피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우승들이 단지 레드불 차량 덕분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됐죠. 설상가상 2014년 F1이 터보 하이브리드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압도적인 파워 유닛을 앞세워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른 반면 레드불은 이전까지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베텔에게 더 큰 충격은 새로운 팀 동료 다니엘 리카도였는데요. 리카도는 그의 3승을 거둔 반면 베텔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즌 무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4회 연속 월드 챔피언이 같은 팀의 신입 드라이버에게 패배한 셈이었죠. 그 결과 역시 베텔은 좋은 차 덕분에 챔피언이 된 것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베텔은 2014 시즌을 끝으로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레드불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죠. 이후 베텔이 선택한 다음 팀은 페라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영웅 미하엘 슈마허가 전성기를 보냈던 바로 그 팀이었죠. 베텔 역시 슈마허처럼 페라리를 다시 챔피언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적 첫 해였던 2015년에는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메르세데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그의 3승을 기록하며 페라리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대의 메르세데스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2016년에는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베텔과 페라리는 또다시 차량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해야만 했죠. 그리고 2017년 마침내 페라리는 메르세데스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레이스카를 만들었습니다. 베텔은 호주와 바레인, 모나코 등에서 승리하며 시즌 중반까지 챔피언십 선두를 달렸죠. 하지만 후반부에 접어들며 신뢰성 문제와 전략 실수 그리고 베텔 자신의 실수가 겹치며 페라리는 서서히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2017 싱가포르 그랑프리인데요. 스타트 직후 베텔은 막스 베르스타펜, 키미 라이코넨과 충돌하면서 리타이어했고 이 사고로 인해 챔피언십 경쟁의 흐름이 크게 흔들렸죠. 그리고 2018년 페라리에겐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베텔은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해밀턴과 정면으로 맞섰죠. 하지만 독일 그랑프리에서 선두를 달리던 베텔은 젖은 노면에서 실수하며 벽에 충돌해버렸고 이후 해밀턴과 메르세데스에게 시즌 흐름을 완전히 내주며 베텔은 또다시 챔피언십 2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2019년에는 페라리에 새로 합류한 샤를 르클레르가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팀의 새로운 미래로 떠올랐는데요. 베텔 역시 싱가포르 그랑프리 우승 등 여전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느새 팀의 중심은 점점 르클레르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 사이의 경쟁은 여러 차례 충돌로 이어졌고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두 대의 페라리 차량이 서로 부딪혀 동시에 리타이어하는 최악의 장면까지 나왔죠. 이듬해인 2020년에는 페라리의 경쟁력 자체가 크게 떨어졌고 베텔 역시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결국 페라리는 시즌 종료 후 베텔과 결별하기로 결정했고 한때 슈마허의 뒤를 이어 페라리에서 챔피언이 되고 싶었던 베텔의 꿈은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죠. 이후 베텔은 은퇴 대신
대신 다시 한번 F1 시트에 오르는 결정을 하는데요. 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에스턴 마틴에 합류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 이상 챔피언 경쟁을 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물론 차량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만큼 시즌 초반은 몹시 어려웠지만 모나코에서 5위를 기록하며 반등했고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에스턴 마틴에게 첫 포디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베텔은 대부분 중하위권에서 싸워야만 했지만 가능한 상황에서는 꾸준히 포인트를 만들어내며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했죠. 한때 누구보다 트랙 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베텔의 관심은 이 시기부터 트랙 밖의 세상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었는데요. 베텔은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 인권과 사회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킷 관중석에 남은 쓰레기를 직접 줍기도 하고 재생에너지와 기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죠. 극도의 경쟁의 중심인 F1의 세계에서 베텔은 레이싱 너머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독특한 선수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평소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던 베텔은 갑작스럽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계정을 통해 자신의 은퇴를 발표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생애 첫 월드 챔피언을 차지했던 아부다비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베텔은 커리어 마지막 포인트를 획득한 뒤 트랙 위에서 도넛을 그리며 동료들과 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2022 시즌을 끝으로 F1에서 은퇴한 베텔은 이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한편 현역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환경과 사회 문제에도 더 많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모터스포츠 참여를 돕는 레이스 포 우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25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현역 드라이버들과 함께 산림 파괴와 생물 다양성 문제를 알리는 F1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벌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연료를 활용한 레이스카 시연 등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모터스포츠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텔이 F1과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랑프리 현장을 찾고 있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F1에 돌아올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죠. 세바스찬 베텔은 4회 월드 챔피언, 53번의 그랑프리 우승, 57번의 폴포지션, 122번의 포디움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한때 F1을 지배했던 천재 드라이버로 불렸지만 그렇다고 그의 커리어가 언제나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독주 때문에 팬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를 반복하며 그토록 원했던 5번째 챔피언은 끝내 차지하지 못했죠. 하지만 베텔이 F1을 떠날 무렵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전성기 시절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경과 인권, 사회적인 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동료들을 먼저 챙기며 어느새 패독에서 가장 존경받는 베테랑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죠.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자신만의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베텔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챔피언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이겼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느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이스는 언젠가 끝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이야기는 오랫도록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이 긴 레이스의 끝에서 어떤 이야기를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